1498년 한양 경복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새벽, 궁궐 안쪽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조용해야 할 왕궁이 흔들렸다. 피냄새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수십 명의 사관과 유학자들이 한꺼번에 끌려나갔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였다. 왕의 과거를 기록했다는 이유였다. 왕은 직접 명령을 내렸다.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다. 가문 전체를 뿌리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조선을 공포로 장악하고 있었다. 그 왕의 이름은 연산군이었다. 조선 제10대 국왕.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왕이라 불리지 않았다. 기록 속에서 그는 군으로 격화된 유일한 존재였다. 왜 그는 이렇게 변했는가? 무엇이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는가? 그 시작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었다. 훨씬 더 오래된,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한 비밀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다양한 사료에 근거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연산군은 단순히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려 했던 왕이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날의 학살은 시작에 불과했다. 궁궐 내부에서는 더 잔혹한 일들이 이어졌다. 왕은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죄가 되었다. 사관들은 기록을 남기는 존재였다. 왕조의 모든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연산군에게는 위협이었다. 왜냐하면 기록은 진실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 진실 속에는 왕이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지우고 싶었다. 완전히 흔적조차 남지 않게.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기록을 없애는 대신 기록하는 사람을 없애기로. 그날 이후 조선은 변했다. 말하는 자는 사라졌고 침묵하는 자만 살아남았다. 궁궐은 더 이상 정치의 공간이 아니었다.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연산군의 분노는 특정 사건 이후부터 급격히 변했다. 그 이전에 그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총명하고 예민한 왕세자였다. 그러나 즉위 이후 몇 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여인의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권력에 의해 지어진 죽음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연산군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게 된다. 과연 그날 연산군이 알게 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조선을 피로 물들인 폭군을 만들어냈을까? 연산군의 본명은 이융이다. 그는 1476년 한양 창덕궁에서 태어났다. 조선 제9대 국왕 성종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위를 계승할 운명이었다. 왕실의 적통으로서 그의 존재는 이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였다. 윤씨는 원래 성종의 청해를 받던 후궁이었고 이후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궁중 권력 다툼과 후궁 간 갈등 속에서 그녀의 위치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결국 그녀는 왕의 신임을 잃고 패출된 뒤 사사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이융이 아직 어린 시절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자체가 철저히 은폐된 채 자라야 했다. 궁궐 안에서조차 그 이야기는 금기였다.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이융은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빠르게 정치와 유교 경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총명했고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학문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았다. 스승들은 그를 유망한 군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왕실의 모든 구성원은 존재했지만 유독 그의 생모에 대한 언급만은 사라져 있었다. 궁녀들도, 내관들도, 심지어 스승들조차 그 주제를 피했다. 이융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애매한 대답을 들었다. 그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그의 아버지 성종은 유능한 군주였다. 정치를 안정시키고 사림을 등용하며 유교 질서를 강화한 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성종은 왕세자에게 엄격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융은 인정받고 싶어 했다. 완벽한 왕세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경연에 성실히 참여했고
학문을 깊이 탐구했으며 정치적 판단에서도 신중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 노력과는 별개로 궁궐 내부에서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고 왕세자의 위치 역시 이 권력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특히 사림은 도덕성과 명분을 중시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왕의 사적인 문제조차 정치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거의 사건이 존재하고 있었다. 패비윤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궁중 스캔들이 아니었다. 왕비가 폐위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은 조선의 유교 질서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관들에 의해 남겨졌다. 이융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장했다. 하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왕조 실록 속에는 모든 것이 남아있었다.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작은 변화에도 반응했고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특히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그는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왕세자로서 그는 완벽해야 했다. 흠이 없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출생에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었다. 1494년 성종이 사망한다. 이융은 왕위에 오른다. 조선 제10대 국왕 연산군의 즉위였다. 즉위 초기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보였다. 기존의 정책을 유지했고 신하들과의 관계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군주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점점 과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금지된 기록에 접근하게 된다. 그 기록 속에는 그가 평생 듣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왕비였던 어머니가 폐위된 이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는 그 내용을 읽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은 구체적이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왕세자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분노로 바뀌게 된다. 그 분노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다. 과연 그가 분노를 향하게 될 대상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분노는 어떤 방식으로 조선을 뒤흔들게 될 것인가?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1494년,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된 국가였다. 성종 시기 동안 확립된 유교 질서와 정치 체계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경국대전이 시행되며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고 중앙과 지방의 통치 구조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조선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 그 중심에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있었다. 훈구와 사림이었다. 훈구는 건국과 초기 왕권을 지탱해온 공신 세력이었다. 그들은 세조 이후 권력을 장악하며 정치의 핵심에 자리 잡았다. 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경험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지만 동시에 권력 유지에 집착하는 경향도 강했다. 반면 사림은 지방에서 성장한 신진 유학자 집단이었다. 그들은 성리학적 명분과 도덕성을 중시했다. 정치의 정당성과 왕의 도덕적 권위를 강조하며 기존 질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에게도 거리낌 없이 비판을 가했다. 성종은 이 두 세력을 조정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사림을 중앙정치에 등용하면서도 훈구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정치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균형은 매우 위태로운 것이었다. 두 세력은 서로를 견제하며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충돌의 가능성은 새로운 왕의 즉위와 함께 더욱 커지게 된다. 연산군은 즉위 초기에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천황의 정책을 계승했고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경연을 유지하며 신하들과의 소통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반은 결코 단단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정치 경험이 부족했다. 주변 대신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훈구 세력은 그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 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자신들이 장악하려 했다. 반면 사림은
왕이 도덕적 군주로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했다. 이 두 세력은 연산군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존재했다. 바로 사관이었다. 사관은 조선 정치에서 매우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언행과 국정 전반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기록은 훗날 실록으로 편찬되어 후대에 전해졌다. 이 기록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 사관은 기록의 독립성을 보장받았고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시스템은 조선 정치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였다. 그러나 동시에 왕에게는 불편한 존재이기도 했다. 연산군에게 이 구조는 점점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젠가 자신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감추고 싶은 과거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패비 윤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 사건은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사관들은 그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왕비가 폐위되고 사사되는 과정, 그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까지 모든 것. 연산군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조선의 정치 구조는 새로운 균열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기록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기록은 자신을 위협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남긴 존재들이 있었다. 사림이었다. 사림은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 과거 사건을 평가하고 기록했다. 그들은 패비 윤씨 사건에서도 왕권의 정당성을 따졌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기록은 연산군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는 점점 특정 집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려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정치적 갈등은 개인적인 복수의 성격을 띠게 된다. 조선의 권력 구조는 더 이상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 왕의 감정이 정치에 개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과거를 지우고 싶어 했다. 기록을 없애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까지 제거하고 싶어 했다. 이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획이 실행될 계기가 찾아온다. 한편의 상소문이었다. 그 상소문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리는 내용이었다. 연산군은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즉시 분노했다. 그 분노는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조선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과연 그 상소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그리고 그 한 장의 문서가 어떻게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1498년 한양, 연산군 즉위 4년째 되던 해였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조정에 하나의 상소문이 올라온다. 상소를 올린 인물은 김일손이었다. 사륜계열의 젊은 유학자이자 사관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의 도덕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단순히 현재의 정치 상황을 논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과거의 사건을 언급했다. 특히 세조 시기의 왕위 찬탈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문제 삼았다. 그 상소문에는 김종직이 남긴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중국 고대의 사건을 애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글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그 내용을 건드리는 순간 정치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일손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차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 그는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믿었다. 연산군은 그 상소문을 읽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적 논쟁으로 보였다. 그러나 점점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세조의 정통성 문제, 왕권의 정당성, 그리고 권력에 의해 감춰진 과거. 그는 갑자기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기록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제든 현재를 흔들 수 있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연결이 만들어졌다. 세조의 살해,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 두 사건은 모두 권력에 의해 정당화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기록을 다시 꺼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왕의 권위는 흔들릴 것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었다. 이 생각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사림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다. 기록을 통해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김일소는 그 중심에 있었다. 연산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상소문을 제출한 자들을 조사하라고, 관련된 모든 인물을 색출하라고. 조정은 순식간에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신하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김일소는 체포되었다. 그와 함께 살인계열 인물들이 하나둘씩 끌려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사로 보였다. 그러나 점점 분위기가 변했다. 연산군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상소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 있는 사상과 집단 자체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곧 무오사화로 이어진다. 조선 역사상 첫 번째 대규모 살인 탄압이었다. 조사는 점점 잔혹해졌다. 고문이 시작되었고 자백이 강요되었다. 단순히 글을 읽은 사람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김일소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록을 남긴 것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산군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살인은 더 이상 학자가 아니었다. 적이었다. 그리고 그 적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다. 처형이 시작되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수십 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좌제가 적용되었고 가문 전체가 파괴되었다. 조정은 침묵에 빠졌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다음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숙청으로 끝나지 않았다. 연산군의 내면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기록은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기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자신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 생각은 점점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기록 자체를 통제하려 했다. 사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다. 이것은 조선의 근본 질서를 뒤흔드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그 시점에서 조선은 이미 두려움에 잠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연산군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과연 그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음으로 향할 그의 칼끝은 누구를 향하게 될 것인가? 1499년 이후 한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무오사화가 끝난 직후였지만 조정은 결코 안정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긴장과 불신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다. 연산군은 더 이상 이전의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판단보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했다. 하림 세력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지방에는 여전히 많은 유학자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사상 역시 남아있었다. 연산군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의 뿌리 자체를 끊어내려 했다. 그의 명령은 점점 더 확대되었다. 단순히 관련 인물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류했던 사람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조정 대신들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훈구 세력 내부에서도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왕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산군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측근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들만 곁에 두려 했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는 사람. 이 시기부터 조정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한다. 정연이 점점 형식적인 자리로 변했고 신하들의 발언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무도 직언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 정치의 근본이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연산군은 점점 더 과거에 집착했다. 특히 패비 윤씨 사건에 대해 그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 그는 궁궐 내부 기록을 조사하게 했다.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확인했고 그들이 현재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씩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과거 사건에 관여했던 대신들, 당시의 결정을 지지했던 인물들, 그들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점점 분위기가 변했다. 연산군의 질문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왜 왕비를 폐위시켰는가? 왜 죽음까지 이르게 했는가? 그는 단순히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다. 책임을 묻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곧 처벌로 이어졌다. 그는 과거를 다시 심판하기 시작했다.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현재로 끌어올렸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과거의 결정이 다시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연산군은 점점 더 확신했다. 자신의 어머니는 부당하게 희생되었다고. 그리고 그 책임자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이 생각은 점점 강해졌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복수를 실행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의 통치는 정치가 아니라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극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궁궐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연산군은 연회를 자주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연회는 단순한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궁녀들과 기생들을 대거 궁으로 들였다. 정치보다 쾌락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방탕이 아니었다.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점점 현실과 단절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된다. 자신의 어머니가 죽기 직전 피로 쓴 글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그 글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분명했다. 그는 그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그 순간 그의 분노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간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조선은 왕의 복수라는 이름 아래 움직이기 시작한다. 과연 연산군이 찾게 된 그 기록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한 줄의 글이 어떤 피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인가? 1504년 한양, 연산군 즉위 10년째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를 이제는 직접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궁궐 내부에서는 은밀한 명령이 내려졌다.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인물을 다시 조사하라는 지시였다. 이 명령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철저한 색출과 처벌이 목적이었다. 연산군은 직접 관련자 명단을 만들게 했다. 과거 왕비 폐위와 사사 과정에 참여했던 대신들, 그 결정을 지지했던 신하들,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인물들까지 포함되었다. 이 명단은 점점 길어졌다. 그리고 그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연산군은 하나씩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조정 대신들이 차례로 궁궐로 소환되었다. 그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첫 번째 신문이 시작되었다. 연산군은 직접 질문을 던졌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라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하라고. 대신들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왕명을 따랐을 뿐이라고. 국가의 질서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그러나 그 대답은 연산군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것을 변명으로 받아들였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로 인식했다. 그 순간 분노는 통제를 벗어났다. 연산군은 즉시 처형을 명령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갑자사화로 이어진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치적 속청 중 하나였다.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공포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형벌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가문 전체가 처벌을 받았다. 면자제는 극단적으로 적용되었다. 죄인의 가족, 친척, 심지어 관련된 인물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한양은 공포에 잠겼다. 거리에는 침묵이 흐르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누가 다음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기록이 발견되었다. 폐비 윤씨가 남긴 글이었다. 죽기 직전 자신의 피로 쓴 글. 그 글에는 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책임자들의 이름. 연산군은 그 글을 읽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완전한 복수로 이어졌다. 연산군은 명령을 내렸다. 관련된 인물들을 전부 제거하라고. 그 대상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그는 무덤을 파헤치게 했다. 이미 죽은 자들의 시신을 꺼내어 다시 처벌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죽은 자조차도 용서하지 않았다. 조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남아있는 대신들은 입을 닫았다.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연산군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불안정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분노했다. 궁궐은 더 이상 정치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연산군의 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현실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의 판단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에 지배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궁궐 내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산군의 공포는 그만큼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포는 언제나 균열을 만든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타나게 된다. 과연 이 폭정 속에서 누가 처음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1504년 이후 한양은 더 이상 이전의 도시가 아니었다. 갑자사화가 절정에 이르면서 조선은 완전히 다른 국가로 변해 있었다. 정치는 사라졌고 공포만이 남았다.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과격해졌다. 그의 분노는 이제 특정 인물에 국한되지 않았다. 궁궐 전체 그리고 조선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통제를 잃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더 큰 폭력을 선택했다. 궁궐 안에서는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다. 전국에서 미녀들을 선발해 궁으로 들이라는 지시였다. 이 명령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강제적인 동원이었다. 각 지방 관청에는 명단 작성이 내려졌다. 일정 수의 여성을 반드시 선발해야 했다. 가문과 신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외모와 나이가 기준이 되었다. 선발된 여성들은 한양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했다. 가족과 강제로 헤어졌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궁에 들어왔다. 궁궐은 점점 변해갔다. 본래의 기능을 잃고 향락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연산군은 이들을 기생으로 삼았다. 그들을 통해 쾌락을 추구했고 현실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도피에 불과했다. 그의 내면에 쌓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는 술과 음악에 빠졌다. 연회는 밤낮 없이 이어졌다. 정치적 논의는 사라졌고 조정은 기능을 잃었다. 대신들은 점점 배제되었다. 왕은 더 이상 신하들과 소통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자신의 세계에 갇혀갔다. 이 시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패비 윤씨의 복권을 시도한다. 그는 그녀를 왕비로 다시 인정하려 했다.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제거하려 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이미 사망한 패비를 다시 왕비로 올리는 것은 조선의 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연산군은 명령을 강행했다. 패비 윤씨는 다시 왕비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된다. 연산군은 자신의 외할머니를 불러들였다. 그녀는 과거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그는 직접 질문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라고. 외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날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왕비가 어떻게 폐위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연산군 앞에서 다시 재현되었다. 그는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그러나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외할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왜 막지 않았느냐고, 왜 지켜보았느냐고.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이성으로 제어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궁궐은 충격에 빠졌다. 왕이 자신의 혈육을 직접 처형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순간이었다. 이날 이후 연산군은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행동은 점점 예측 불가능해졌다. 그는 신하들을 무작위로 처벌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말을 잘못한 자는 즉시 죽임을 당했다. 궁궐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궁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점점 방향을 잃었다. 이제 그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된다. 연산군은 점점 불안해졌다.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궁궐을 돌아다니며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적으로 보였다. 이 시점에서 조선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 과연 이 끝없는 폭정 속에서 누가 처음으로 균열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균열은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1505년 한양 경복궁. 궁궐은 여전히 화려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연산군은 더 이상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점점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정치는 이미 그의 관심 밖이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과거와 감정뿐이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누구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말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갔다. 연애가 끝난 뒤에도 그는 곧바로 침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궁궐을 돌아다녔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는 스스로 확인해야만 안심할 수 있었다. 문이 잠겨 있는지, 경비가 제대로 서 있는지, 누군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그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짧은 시간 눈을 붙이더라도 곧 깨어났다. 그리고 다시 과거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얼굴, 마지막 순간, 그녀가 남긴 말, 그 기억은 반복되었다.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괴로워했다. 궁궐 내부의 환경도 변했다. 조용해야 할 공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궁녀들과 내관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왕의 상태를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연산군은 점점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명령을 내렸다. 궁궐 내의 모든 글을 검열하라고. 책, 기록, 편지, 모든 문서가 대상이었다. 그는 과거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없애려 했다. 조선 왕조실록은 직접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기록은 통제할 수 있었다. 그는 사관을 신뢰하지 않았다. 기록 자체를 두려워했다. 이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지우려 할수록 그 기억은 더 강하게 남았다. 그는 점점 혼란에 빠졌다. 현실과 기억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는 착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 순간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다. 궁궐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 차이가 그를 더 괴롭혔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주변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필요한 보고만 전달하고 물러났다. 그와 대화하는 것은 위험했다. 궁궐 내부에서도 왕과 직접 마주하는 인물은 제한되었다. 그는 스스로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벽은 점점 두꺼워졌다. 이 시기 그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다. 어느 날은 조용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갑자기 처형 명령이 내려졌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결정했고 그 결정은 즉시 실행되었다. 이러한 반복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궁궐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했다. 일부 대신들은 조용히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행동은 곧 생명을 잃는 선택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기다렸다. 누군가 먼저 나서기를. 그 사이에서
연산군은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힌 존재였다. 그리고 그 감옥은 점점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가장 가까운 측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조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과연 이 인물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1506년 초 한양, 궁궐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동안 조정의 일부 인물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박원종, 황구 계열의 대신이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실무 관료였고 궁궐 내부의 권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연산군의 즉위 초기부터 조정을 지켜봐왔다. 처음에는 상황을 관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통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정이 아니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에게 충성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른 인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모두 조정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조선은 무너진다. 이들은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철저히 감시를 피한 장소에서 짧고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연산군을 제거하는 것. 그러나 그 결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왕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조선의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행위였다. 실패할 경우 관련된 모든 인물은 처형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다. 군사력.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실행할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었다. 박원종은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군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들과 접촉했다. 훈련된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장소들.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 연산군의 폭정을 끝내야 한다는 것.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중종. 그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다. 본명은 이역. 당시 그는 정치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조용히 지내는 왕족이었다. 그러나 반정 세력은 그를 주목했다. 왕을 끌어내린 이후 새로운 왕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인물. 중종은 적합한 선택이었다. 그는 비교적 온건했고 기존 권력과도 큰 충돌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혈통이었다. 박원종과 그의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언제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궁궐을 장악할 것인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연산군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궁궐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충성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특히 내관들과 일부 군사들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질문은 계획의 핵심이었다. 박원종은 시간을 기다렸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다. 연산군이 궁궐 밖으로 이동하는 시점. 그는 자주 궁궐을 떠나 연회를 즐겼다.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 박원종은 그 정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이제 움직일 때였다. 이 계획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었다.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과연 그리고 그날 밤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1506년 9월 한양.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궁궐 밖은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은 연산군은 연회를 마친 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술과 피로가 겹친 상태였다. 그는 경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궁궐 외곽에서는 병력이 조용히 집결하고 있었다. 박원종과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병사들은 소리를 죽인 채 움직였다. 횃불도 최소한으로 사용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궁궐을 장악하는 것. 첫 번 국문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 일부는 저항했지만 대부분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계획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궁궐 내부로 진입한 병력은 곧바로 핵심 구역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내관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명령 체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 사이 연산군이 머무는 공간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박원종은 앞장섰다. 그의 표정,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조선을 위한 결정이었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왕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연산군은 갑작스럽게 깨어났다. 불안을 느낀 것이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눈앞의 장면을 보게 된다. 무장한 병사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대신들.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외쳤다. 누구냐고? 무슨 짓이냐고.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태였다. 박원종이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왕의 자격을 잃었다고. 그 말은 선언이었다. 연산군은 믿지 않았다. 처음에는 상황을 부정했다. 그러나 병사들의 움직임을 보며 그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가 올라왔다. 그는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자신의 권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의 손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연산군은 저항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통제권은 반정 세력에게 넘어가 있었다. 그는 체포되었다. 조선의 왕이 자신의 궁궐에서 붙잡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끌려나갔다. 궁궐 밖으로. 그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날 밤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바뀌었다. 종종이 새 왕으로 추대되었다.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반정 세력은 시간을 끌지 않았다. 즉시 새로운 체제를 구축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바뀌었다. 왕이 아닌 군으로. 그는 더 이상 조선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이 있었다. 과거였다. 그는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과연 폐위된 연산군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조선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1506년 9월 이후 한양의 공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감사히 이루어진 반정은 이미 끝났고 새로운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중종이 왕위에 올랐다. 조선 제11대 국왕으로 즉위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정 대신들은 즉시 움직였다. 반정에 참여한 인물들은 공신으로 책봉되었고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권력의 중심에 섰다. 그들은 연산군 시기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다.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명분의 정리였다. 연산군의 폐위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다. 정당성이 필요했다. 조정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연산군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폭정과 무도한 행동으로 인해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고. 이 선언은 조선 전체에 퍼졌다. 백성들은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점점 현실로 받아들여졌다.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안도했다. 긴 시간 이어졌던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로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조정 내부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존재했다.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들, 연산군 시기에 권력을 유지했던 인물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부는 처벌되었고 일부는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모든 인물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정치는 현실이었다. 중종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급격한 숙청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 균형은 쉽지 않았다. 반정 공신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권력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선은 다시 권력 투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연산군의 상황도 정리되었다. 그는 폐위된 이후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왕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감시 속에 살아가는 유배자가 되었다. 그의 생활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는 외부와 거의 단절되었다. 궁궐에서의 화려한 삶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고립뿐이었다. 처음에는 분노가 남아있었다. 자신을 끌어내린 자들에 대한 감정.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약해졌다. 대신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무였다. 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권력도 명령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 그 결과로 벌어진 일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의 몸 상태도 점점 나빠졌다. 정신적인 압박과 환경의 변화가 겹치면서 그는 빠르게 쇠약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생은 끝을 맞이한다. 1506년 말,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다. 궁궐에서의 마지막 순간과는 전혀 달랐다. 화려함도 소란도 없었다. 단지 한 인간의 끝이었다. 조정에서는 그의 죽음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이미 그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정리되었다. 연산군, 왕이 아닌 군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남긴 영향은 조선 사회 전반에 깊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이후 정치에도 계속해서 작용하게 된다. 과연 연산군의 통치는 조선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되었을까? 그리고 후대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게 되었을까? 1506년 이후 조선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연산군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정은 그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왕조의 정통성을 벗어난 시기로 규정되었다. 그 결과 그의 묘호는 주어지지 않았다. 조선 역사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부분의 군주는 사후에 왕으로서의 이름을 받았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 예외였다. 그는 끝까지 군으로 남았다. 이 결정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었다. 역사적 평가 그 자체였다. 그는 폭군으로 기록되었다. 정치를 무너뜨린 군주, 사적인 감정으로 국가를 흔든 존재. 조선왕조실록은 그의 통치를 상세히 기록했다. 그의 명령, 그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까지. 그 기록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남았다. 그러나 그 사실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연산군은 실패한 군주였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정치는 기능을 잃었다. 신하들은 침묵했고 왕은 고립되었다. 이 구조는 조선 정치의 근본을 흔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시대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권력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 왕이라 할지라도 제한 없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 조선은 이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견제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의 왕들은 사관과 기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였다. 연산군이 그것을 제거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기록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기록이 그를 평가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결과였다. 그가 지우려 했던 것이 그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후대의 학자들은 그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했다. 단순한 폭군으로 보는 시각, 개인적 비극의 희생자로 보는 시각, 그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사건은 그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이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산군은 감정에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역사에서 그의 위치를 결정지었다. 조선은 그 이후로도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나 연산군의 사례는 항상 하나의 기준으로 남았다. 어떤 군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었다.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연산군, 그 이름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권력의 위험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다.